저는 일찍 온 분들이 시간을 지킨 걸 존중을 하기 때문에 시작 시간을 맞췄으면 그냥 그때 바로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했던 예술단체 마리모의 이도이고요. 지금 소설을 쓰는 황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낭독회를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낭독회라고 하는 거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시각장애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같이 그림도 같이 음성 해설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걸 같이 낭독을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문을 닫으면 좀 조용해요. 근데 오늘 더위가 올라왔어요. 그 눈을 감고 들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상상하고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서 자기소개도 음성해설로 모두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설 쓰는 황지훈이고요. 머리는 짧게 커트를 친 곱슬머리고 안경 검정색 가느다란 안경을 쓰고 있고 옷은 저 오늘 음성해설을 한다고 해서 복잡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 셔츠를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팔 셔츠를 입고 있고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고 회색 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손에는 검정색 시계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 두 번째 손가락에는 반지를 묶이고 있습니다. 네. 모두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듣는 것이니까 그냥 조용히 음미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같이 매니저로서 활동을 해왔던 이정식 작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예술단체 마리모 레지던시 마지막 책 우리는 올해도 손을 잡습니다. 1부 결과 보고 전에 이어 다시 자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올해 이 레지던시 사업을 맡은 매니저를 맡은 이정식 작가라고 하고요. 지금은 파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이제 회색 청바지에 남자 얼굴이 약간 프린트된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가죽 슬리퍼를 신고 있고 머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네, 이 근처 이용원에서 10,000원이면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저희가 이제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 행사인데요. 그 시낭독과 전시 음성 해설을 통해서 서로의 언어가 만나는 순간들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부 마지막 행사 날인데요. 오늘은 세 분의 작가님의 목소리로 1부에 이어서 2부 행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참여 작가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유연아 시인님인데요. 유연아 시인님은 소리와 기억, 또 일상의 작은 균열들을 시로 붙잡습니다. 상실과 단절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 조용한 위로를 건네고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를 기록해온 시인입니다. 아니신가 봅니다. 네. 다음은 이선미 작가님이신데요. 이선미 작가님은 한국화를 기반으로 서정적인 색채와 영상적인 구성을 통해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바라봐 왔습니다. 죽은 식물이나 새, 쥐처럼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것들을 화면에 담으며 서늘하지만 긴장감 있는 풍경을 만들어내셨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유연아 작가님의 시를 보면서 어떤 시 속에 나왔던 어떤 감정, 정서, 풍경들을 좀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권 작가님이신데요. 채권 작가님은 그래피티 재료와 방식을 차용해서 사회적 가치와 공간의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흙과 숫자, 소리 같은 요소들을 통해 소유할 수 없는 것과 사라지는 것들을 시각화하고 관객이 직접 흔들리고 흩어지는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2층의 전시를 보시면 그 2층 방천장에 누가 자꾸 나에게 소리를 던진다라는 글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작가님 여기 계시면서 들려오는 그 외부의 소음들이
자기한테 소리를 던지는 느낌으로 다가오셨다고. 그래서 그게 옥상에 가보시면 그 소리를 표현한 작업이 있으니까 이 낭독회 끝나고 한번 가셔서 작업을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낭독회는 그리고 이 레지던시는 정답을 찾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에 남는 소리나 문장들을 담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편안하게 들려주시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단어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가실 때 꼭 만족도 조사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유연한 시인님의 낭독으로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연아이고요. 예, 저는 키가 154 정도 되고 좀 통통한 편이고 짧은 머리에 그리고 오늘은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을 쓴 게 제가 이제 눈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노안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돋보기예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고 여름용 청바지를 입었고요. 신발은 그 갈색 테두리가 있는 갈색 테두리와 갈색 끈이 있는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대충 요런 사람이고요. 뭐 낭독을 뭘 다 하나요? 6편을 다 해? 2편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낭독할 시는 그 시집에 없는 시집에 묶여지지 않은 신작시를 중심으로 할 거고 이 마리오모 레지던시를 신청을 할 때 그걸 약속을 했고 오늘 지금 2편을 읽어드릴 텐데 그 2편은 그 이선미 작가님하고 최근 작가님께서 한 문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 문장을 주신 것을 시작으로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 전시에 전시된 작품들을 좀 최근 작가님과 이선미 작가님의 전시된 작품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편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누가 자꾸 소리를 던진다. 2025 광주 월산 최건으로부터 규격 봉투에 담겨있던 소리는 문장들을 흐트려 놓는다. 직선의 힘은 놀랍도록 간결하고 소리를 향해 나아간다. 펄럭이는 현수막 아래에는 오래된 낱말들이 뭉쳐 있다. 허물어져 가는 골목들 사이에는 사라지지 못한 슬픔이 도사리고 있다. 내딛는 발걸음들 위에서 슬리퍼 끄는 사람의 그림자는 조각조각 파편이 된다. 직선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거꾸로 채집하는 사람을 알아요. 소리 없는 시를 쓰는 사람이 기어코 틈을 뒤집어 올라오는 소리가 봉인돼 있다고 느껴질 때 직선은 자신을 둥글게 말아 원을 만들고 한 뼘씩 움직이는 햇빛의 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직선의 빛들. 파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힘을 쥐어 잡아당긴다면 그늘이 햇빛 쪽으로 움직일 수도. 여기저기 버려진 직선의 단어를 모으는 사이 용기를 잃지 않게 어디에선가로부터 소리는 날아온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계속 읽어주십시오. 네. 쓰면서 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중간에. 요거까지 다음은 어둠 속을 횡단하는 언니들에게 2025 광주 월산 이선미로부터 엄마네 대문에서 자라는 포도가 익어갈 무렵
안나는 바구니를 옆에 차고 어슬렁거리며 나타납니다. 엄마를 언니라고 부르는 안나는 언니네 대문을 하염없이 보며 포도 따갈 생각에 길고 긴 오후를 기다립니다. 감자 캐는 손목의 힘이 무척 센 안나는 포도송이를 예쁘게 비트는 재주가 있습니다. 고향에는 동생이 안나를 기다립니다. 언니라고 불리는 엄마는 안나를 귀찮아합니다. 폭풍을 치는 밤의 안나는 대나무 숲에서 숨죽여 울던 기억을 떠올리며 언니를 부릅니다. 감자에 꽃이 피고 있어요. 이제 그만 먹으라고 꽃이 피는 것이래요. 포도가 보랏빛으로 익어가는 여름입니다. 엄마는 애써 안 보는 척 힐끗거리며 안나를 찾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엄마를 언니로 부르던 안나는 낯선 곳에서 고추를 따거나 고구마를 캐고 아니면 동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엄마는 언니라고 부르던 귀찮은 안나를 찾으며 또 어디 구석에서 울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엄마를 언니라고 불렀던 안나에게 죽은 동생들이 생각나 귀찮았다고. 오랜 어둠의 무게를 떨치고 숨겨놨던 꽃씨를 뿌리며 두리번거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신호님, 호신호님과 번역하시는 김석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네네네. 누가 자꾸 소리를 던진다, 이거는 최고원 작가님이 저에게 한 문장을 주신 건데,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은 3개월 동안 최고원 작가님이 먼저 저희에게 편지를 조금 써주셨어요. 손편지를. 근데 손편지를 써주실 때 두 번째 편지부터 직선으로 된 어떤 선들이 가득한 그림을 좀 밑에 그려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선으로 가득한 선들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 직선이라는 것이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직선 밑에 조금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비가 와서 편지가 1번 우편으로 오니까 번져가지고 그게 이제 동그라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직선의 힘은 결국에는 직선들이 모여서 그 밑에를 흐르는 것들은 둥근 원이 아닐까.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건 작가님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햇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늘을 가리기 위해서 햇볕이 들어오는 것, 그러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어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팔리지 않는 그림의 작업을 하시는 분에게 조금 어떤 직선의 그런 날카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밑에서 모이는 것들은 둥근 원들이 사실은 직선이 흘러서 둥근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고 싶어서 쓰게 된 시고요. 어둠 속을 횡단하는 언니들에게, 이거는 이제 이선미 작가님께서 제 시집을 보면서 그 전에도 제가 언니들에 대한 시를 조금 쓰고 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선미 작가님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제가 알지 못한 사이에서 이걸 들었는데, 이건 이제 저희 엄마 얘긴데, 엄마가 엄마랑 아빠랑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안나는 아니에요. 안나는 아닌데 소피아인가? 그랬는데 요새는 소피아가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야? 물어봤더니 너무 귀찮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엄마네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네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그 집에 이게 벽 같은 그런 게 그 포도 넝쿨이 벽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쓴 시예요. 엄마가 어릴 때 남동생 둘을 다 잃었어요. 잃었는데 이제 안나라는 친구가 언니라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언니라고 했는데, 그리고 맨날 반말을 했대. 반말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 안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안나가 아닌 안나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이 그리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안나도 어쩌면 집에 동생들이 가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랬는데, 이 시를 쓰고 이제 선미 작가님한테 보여드렸는데 2층에 가면 이선미 작가님의 그림이 있거든요. 보세요. 시를 보고 그린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분 작가님들 이 시를 제일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 말씀했듯이 이제 먼저 그림을 제가 절대 오픈을 안 했어요. 제가 조금 진행을 하고 나서 완성형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라서, 사실 그 매니저님한테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진행해서 이런 그림 그리고 있어요를 사실 오픈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작품 한참 열심히 이제 기간이 막 촉박하니까 엄청 빠르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 이제 현아 작가님께서 완성하셨던 원고를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는 작품이 나와 있던 상황이라서 딱 이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먼저 원고를 받았으니까 읽었을 때는 너무 약간 소름이 끼쳤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미지랑 너무 부합한 글을 진짜 보고 써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도 보시고는 소름 끼친다고 같은 말을 해주셔서 되게 저한테도 조금 통했구나 하는 약간 그 지점에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누가 자꾸 소리를 던진다? 그 키워드를 유연아 시인님한테 드렸고요. 사실 제가 머릿속으로 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소리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소리를 표현하면 되겠다? 아니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근데 먼저 이제 시를 써주시고 그거를 여러분 앞에 지금 낭독 드리기 전에 처음 읽었는데 정말 너무 의외여서 저한테는 되게 정말 기분 좋은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하고 글로 썼을 때, 시어로 만들었을 때의 그것도 이미지, 심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달라서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연아 시인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를 낭독하나요? 네. 그래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작가님이 저희에게 편지를 한 3번 정도 손편지로 보내주셨는데, 그 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온기가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고, 제가 만난 시각 작가님들 중에서 두 분이 제일 착하신 것 같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신. 네, 제일 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는 다음 시는 2편 읽어드릴 건데요. 이것도 최근에 쓴 시인데, 하나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어떤 이제 미술 작품을, 갤러리에서 미술 작품을 보고 쓴 이야기인데, 요거
그것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참의 우정. 뒤따라 오는지 확인하려 자꾸 뒤를 돌아보는 나의 마음을 반대로 흘러가는 내일의 시간에게서 약간의 소리를 빌려옵니다. 가방 안에는 어떤 소리들이 숨어 있길래 소리 없이 기도는 날아오기도 하면서 소리로 우리 곁을 스치기도 한다. 우리는 그해 여름 기차역에서 한 사람을 애워쌌어. 언니는 언니의 동생이었고 언니는 우리의 언니였지. 하찮은 슬픔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어깨와 어깨를 맞닿았지. 그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찌나 시끄러웠는지. 우르릉 쾅쾅 소리가 다가오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흩어지는 소리를 찾아 나선다. 각자의 손바닥에 만두피를 올려놓고 만두소를 넣었던 그날의 소리. 나만 남겨두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신발을 신던 그날의 소리. 숨을 지켜내느라 안부를 묻기도 전에 일부러 외면했던 그날의 소리. 오랜 기억이 돼버린 투쟁가를 부르며 어느 날 그것은 우정이라고 말하는 각자의 소리들. 한때 기차역에서 천방지축 하늘을 찌르던 웃음을 기억하고 5월 24일에는 각자의 가방에 소리를 담아 여행을 가장한 환영을 찾아 떠난다. 여전히 가득한 우리만의 비밀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기차를 타고 우리는 그것을 우정이라 말하며 쑥스러워한다. 포기할 수 없는 소리들은 나의 언니들을 애워싸고 오늘 언니들을 환영하는 소리들이 이곳에 모여있다. 빌려온 소리가 한 발 한 발 곁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30년 넘게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계속 막내예요. 19살에 만났던 언니들이 지금도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그 언니들의 어떤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1년에 한 번 5월 24일 그 근방에 만나서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그 5월 24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19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고졸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 사무직 노동조합 최초로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파업을 했을 때 그 언니들이랑 같이 노래패를 했었죠. 노동조합 노래패를 했었는데 그 노동조합 노래패에 남자들도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그 주도를 한 이제 임원들은 다 남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죄다 언니들밖에 없는 거죠. 남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래서 그 언니들이랑 지금 6명 모여있는데 8명 모였는데 그 언니들이랑 1년에 한 번씩 그 파업을 기념해서 그 인근 그 날짜에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요. 기차를 타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제가 요새 계속 언니들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언니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연대의 우정이 이렇게 끈끈할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제가 어려울 때도 느닷없이 달려와가지고 애를 써주던 분은 이게 남자가 언니들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각들을 계속 정리해보고 있는데 그 정리를 하면 할수록 제가 받았던 어떤 그 연대의 힘이 다 언니들에게서 왔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예,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꼭 쓰겠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권민경 시인이랑 같이 엮은 우정 시집에도 그 언니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 시인의 말에 어울림 언니들에게 바치는 책이다라고 시집이다라고 써가지고 지금 언니들은 엄청 좋아하고 있죠. 그러나 시집은 한 권밖에 안 사준다. 진짜 아주 간결합니다. 네.
다음 시는 질문들이라는 시인데 제가 두 번째 시집에도 질문들이라는 연작시를 조금 많이 썼는데 이거의 연장선으로 질문들이라는 시를 쓴 시입니다. 이거는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낙원상가에 DP라는 전시장이 있어요. 그 DP라는 전시장에서 뭐였지? 하면서 DP 전시장에서 콜링이라는 전시가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전시를 보러 갔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전국 온갖 전시회에 그 리플렛들이 잔뜩 쌓여 막 이런 전시였어요. 근데 그 전시를 한 이유가 그 큐레이터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리플렛을 만들고 저런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냥 버린다는 거죠. 정성스럽게 글을 썼는데 그래 그럼 내가 정성스럽게 읽어주고 한번 시를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작가들의 문장이나 큐레이터들의 문장들이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조금 빌려와가지고 쓴 시예요. 질문들.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예술은 그 너머를 두려워하는 일. 도대체 이 작품은 뭘 그린 걸까를 상상하는 일. 일상적인 사물의 고급스러운 장식이라는 건 어쩌면 삶의 허구. 이 어리석음으로 시작한 이야기의 끝은 몹시 교훈적. 대화를 나눔, 오류를 끝내 찾아내지 못해 단절되는 현상. 다음 문장을 읽으시오 전에는 다음이 없고 앞으로가 있다. 서로에게 곁눈질로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일이란. 아래와 같이 읽어주세요. 내용 증명을 하고는 비문이다. 보내야 한다. 협박하고는 비문이다. 말해야 한다. 같은 대우를 당하고는 비문이다. 부딪혀야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는 비문이다. 주장해야 한다. 가급적 편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는 비문이다. 긴장해야 한다. 아주 돈 냄새가 풀풀 나요. 는 비문이다. 맡아야 한다. 동의하신다면 당신의 기억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빌미가 된다. 꿈을 기록하세요. 별자리처럼 있어야 아주 오래 당신을 볼 수 있다. 거의 확실한 거짓말이 통하고 있다고 믿는 어떤 사람에게 풍경들을 시적으로 쓰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모호한 경계의 인간들에게 듣고 말하는 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사흘 동안 슬퍼했을 때 그제야 환청들은 사라진다는 거 아세요? 그날도 시시콜콜 영양가 없는 기사들을 읽었죠. 보라색 안경집에 눈물이 차올랐던 당신처럼 환풍기가 타닥타닥 타고 어쩌면 당신이 부럽다고 말하고 싶었다. 포개어 조망하는 어떤 소리들이 바스라지면서 노동자 클럽이라고 명명한 환영들과 함께 그 진실 유무와 상관없이 당신에게 질문하는 하루. 네, 이런 건데 어떤 게 그 리플렛의 문장이고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일부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런 거 비문이다 앞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리플렛의 문장이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주장해라. 왜 주장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뭐 해서 이완된 상태에서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문이야. 그냥 긴장해야 돼.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아주 돈 냄새가 풀풀 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비문이야. 그냥 맡으면 되지.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말놀이처럼 쓴 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뭐 다음 시집에 넣을 건데 예, 그 기회가 되신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소리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소리에 좀 관심 많아요. 미리 좀 읽어보셨잖아요. 질문이 올라가고. 하면 어때? 네. 심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순서상으로도 지금 유연아 시인님 말씀하시고 이선미 작가님 말씀하시고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질문이 이렇게 확 와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유연아 시인님 시를 읽고 아까는 되게 기분 좋은 행복한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나이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져요. 그래갖고 사실은 울었어요 시를. 근데 제가 제가 그렇게 제가 울었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제가 울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래도 좀 진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울진 않아요. 그냥 한 방울이 어쨌든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왜라고 정말 이렇게 유연아 시인님처럼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음이 울리면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사실은 당연한데 잘 못 울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참아야 된다고도 교육받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풀어졌는지 아니면 제가 여기 있으면서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좀 여유가 생겨서인지 이게 시인님 시를 읽고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그 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 그럼 되지 긴장 이렇게 굳이 이반하지 말고 긴장해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이 시를 조금 위약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쓴 이유가 제가 그때 좀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그때 그 전시를 보면서 리플렛을 저 그때 큐레이터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리플렛의 글들을 어떻게 다 읽을 생각을 하시냐고. 근데 제가 그토록 그렇게 주저앉았고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것을 정말 공들여서 썼을 거 아니에요. 공들여서 썼을 텐데 그거를 누가 자세히 읽지 않는다면 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이상한 좀 사람이었나 봐요. 미술인들이 왜 이렇게 열성이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왜 그래? 막 이러고 아니 이제 미술가들한테 어떤 작품 의뢰를 해가지고 뭐 작업 사례비를 드리면 그 사례비에는 노동의 대가도 들어가 있는데 그 노동의 대가마저도 다 이렇게 뭐 재료를 산다고 하고 뭘 또 한다 그래서 아이 저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러잖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읽으면서 거기에 조금 자신들을 채찍하는 문장들을 좀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작업을 하면서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내려놓은 거는 아니고 조금 자신을 사랑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만났던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다 자신을 막 이렇게 긁어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제가 좀 그래서 좀 이런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선미 작가님 어떠셨어요? 이 시 듣고. 아니에요.
사실 이제 언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작가님이. 진짜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에 뭐 월산 뽕뽕에 가서 막 밥도 나눠 먹으면서 이제 저희가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단계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이제 언니에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려주셨는데 사실 그게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떠오르는 그 저를 이끌어주던 이제 저보다 연상의 이제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더 듣는데 가슴에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작품도 사실 그 결에서는 다 저를 이끌어줬던 언니나 이제 선배의 존재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라서 그 부분에서 항상 현아 작가님 접근하는 언니와 제가 바라보는 언니의 대상이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제가 그 몇 년 전에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하고 인터뷰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항상 그 노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도 뭐 남성 노동자들만 좀 비춰지고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고공 크레이크 할 때 85때 김진수 지도위원에서부터 조금 저는 좀 바뀌었다고 보는데 예, 그런 작업들을 조금 같이 시를 쓸 때도 조금 같이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떤 다른 대상들,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그 곁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두 시가 남았는데 이 두 시는 제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언니들도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놈의 세계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요새 그 팔레스타인 때문에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표독스러우면 굶겨 죽을 생각까지 할까 뭐 이런 생각. 청소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인간으로서? 인간이 왜 인간이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무기력한 날들을 되게 많이 보냈는데 그 번역하시는 서재인 선생님께서 그 인스타그램 피드에 그렇게 쓰셨어요. 무엇이라도 해보자. 무엇이라도 해보자라는 그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왔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돈으로 후원할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사이트 그 기부 사이트 들어가면 진짜 영어도 모르는데 그 영어 다 이제 번역기 돌려가면서 해가지고 뭐 기부도 하고 20달러는 50달러는 그 선택 자체가 안 돼요. 20달러, 만원, 2만원은 선택 자체가 안 돼. 뭐 50달러 이상 100달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어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그 서재인 번역가가 무엇이라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쓴 시예요. 그 시를 나중에 읽고 한 시는 이번에 읽고 알려줄게요. 오늘의 일기.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려 길을 걷고 횡단보도에서 어제의 고양이를 만나고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눈치 주고 교통카드를 대고 전철을 타러 보통의 계단을 오르고 이제는 종착역이 아니라 눈치를 보며 자리를 찾아 앉고 휴대전화를 꺼내 기억에도 안 나는 연예인 기사를 검색하고 사람들은 점점 무릎으로 모여들었을 때 라쿠카라차 노래를 아시나요? 멕시코 혁명에서 유행가처럼 불렀다는 라쿠카라차는 바퀴벌레, 라쿠카라차는 살아있음. 어느 나라의 불행을 만났다네.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사라지고 있는 시간과 잊고 있는 시간 사이에 긴장이 있어.
온갖 힘줄이 튀어나오도록 노려보는 너의 노래는 라쿠카라차는 바퀴벌레, 라쿠카라차는 살아있음. 나의 망상이여, 나의 현상이여. 기억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헤어질 수 있다는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네. 출근과 반대의 걸음으로 퇴근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범하고 살아있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네.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았다네. 내일 출근 걱정을 하다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잠이 들었다네. 예, 요런 시인데 여러분 라쿠카라차 노래 아세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병정들이 전진한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 제가 그 멕시코 혁명에 대한 그 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노래가 그 멕시코 농민들 혁명에서 농민들이 진격할 때 불렀던 노래래요. 근데 그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바퀴벌레야. 끝내는 살아서 갈 거야 하면서 바퀴벌레가 이제 살아있다는 오래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런 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라쿠카라차라는 노래를 그냥 평범하게 불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죠. 근데 우리가 멕시코 혁명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멕시코 혁명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농민들은 멕시코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농민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평범하게 출근하고 뭐 사람 만나고 밥 먹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나라에서는 학교가 사라지고 있죠.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농민들이 죽고 있고 노동자들이 죽고 있고 이제 이름 없는 많은 이제 살아있는 것들 뭐 새들도 많이 죽고 있고 우리 고양이들도 많이 죽고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출근하는 거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이게 과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밥을 먹죠. 그래서 오늘의 일기라고 제목을 붙인 거는 그 일기가 우리는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슬픔을 감추고 평범하게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즐거운 일만 일어났어.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것을 빗대서 제목을 오늘의 일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할머니들은 그 사실을 몰랐으면서 하루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죠. 그 모든 삶이 다 소중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 어떤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음 시는 읽고 말씀드릴게요. 주먹 쥔 손 안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열쇠가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당신에게 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어떤 글자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도 다시 그 자리인 그곳에서 당신은 편지를 기다리겠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자 합니다. 오 밤이여, 소녀에게 다가가 고요를 안겨주기를, 정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열쇠가 손바닥에 문신처럼 박혀 떨어지지 않기를, 주먹 쥔 손을 그 누구도 보지 않기를. 사랑하는 알바야,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 집이 열쇠를 찾아 너에게 찾아가기를, 온몸에 문신처럼 집의 기억이 넘쳐 흐르기를,
옆집에 다녀온 듯 경쾌하고 발랄하게 너를 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나는 지워지는 편지를 내 손가락들에 쓰게 하고 있지요. 그리하여 끝내 당신의 집과 만날 수 있기를. 주먹진 손을 펴고 기도 대신 노래를, 웅크린 채 울고 있는 평화 대신 춤추기를. 네, 이런 시인데요. 이거는 여기 각주가 있어요. 각주를 읽어드릴게요. 달인 알바야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찍힌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터키에 삼촌이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지만 가자 지구에 있는 가족 중 생존자는 그녀와 그녀의 오빠뿐이었습니다. 기자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나요? 라고요. 소녀는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편지를 쓰게 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디언지의 팔레스타인 시인 나지아 다리우시라는 시인의 인터뷰 중에서 한 대목인데요. 이건 이제 무엇이라도 해보자 할 때 쓴 시고, 그때 우연히 이 그 가디언지 인터뷰를 제가 읽게 되었고, 그 즈음에 어떤 그 팔레스타인 해방연대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금은 그 집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언젠가는 집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알바야라는 소녀가 우리에게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가자해서 다 죽고 오빠만 살아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데라면 물을 주세요라든가 음식을 주세요라든가 나를 구출해 주세요라든가 했을 것 같은데, 이 소녀는 그냥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편지를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일들이 사실은 돈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누군가, 그리고 제가 이 시를 써서 이 편지가 알바야에게 가지도 않겠죠. 누가 듣지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 닿을 수 없다고, 생각까지 가 닿지 않는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썼다. 그래서 알바야가 계속 살아있기를. 지금 평화 따위 필요 없어요. 지금 평화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평화란 무엇인가도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쓴 시입니다. 네, 이렇게 두 편은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 세계가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내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괴로우니까. 그래서 쓴 시 두 편을 새로 쓴 시인데 같이 듣고 싶어서,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서 낭독했습니다. 네, 이제 어떠신지 또 말씀하셔야죠. 네. 황표진 씨였네.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정식 작가님에게 마이크를 넘길게요. 죄송해요, 말 많이 해서. 네. 원래 질문들을 좀 준비했었는데 쥐연아 시인께서 진행도 해주시고 그래서 질문할 거리들이 많이 사라져서 너무 편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서 바로 이제 이선미 작가님의 전시 음성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작가님의 전시 음성 해설을 들을게요. 원래는 오늘 이 중간중간에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님들 전시 음성 해설 원고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선 해설을 듣고 음성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을 또 주고받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참여 작가로 이제 입주한 이선미라고 하고요. 한국화 전공을 했고 회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제 저를 소개해야 되는 자리라서 사실 설명을 하기 쉽게 무채색으로 똑똑하게 맞춰일 것 같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귀 뒤로 짧은 머리를 넘겼고요. 이제 상의는 검은색 긴팔 셔츠를 살짝 접어서 팔목이 살짝 보이고 있고 검은색 바지이고 다리를 다 덮었고요. 신발도 사실 색깔 없는 검정 다나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내가 잘 간단히 제 작업은 3작품 정도 음성에서 원고를 준비했고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신데 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라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안 보셨으면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실제로 봤을 때 좀 맞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결을 헤매는 사람. 가로 60cm, 세로 150cm로 장제 채색한 작업입니다. 화면 전체는 흰색이 많이 섞여있는 푸른빛의 천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천은 여러 겹으로 깊게 주름져 세로로 길게 흘러내립니다. 왼쪽 상단에는 회색의 잘린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손 끝에 힘을 주어 나뭇가지를 이용해 천을 집어 올리고 있으며 자연스레 흘러내린 천 아래 틈 사이로 웅크린 채 앉아있는 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성은 옷을 입지 않는 맨몸으로 살구색을 띠고 있으며 양팔은 두 다리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앞머리로 덮인 얼굴을 무릎에 파보는 채 시선을 드러내지 않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두 손은 발목을 감싸듯 포개져 있으며 두 발은 프레임 아래 짙은 남색 땅을 딛고 있습니다. 여성은 몸 전체를 한껏 웅크린 채 흘러내린 천 사이에 숨어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천은 인물을 감싸 존재를 숨겨주는 보호막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외부로부터 격리시키는 가림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천을 젖히는 화면 바깥의 손을 통해 고립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도록 허용함과 숨기고 싶은 내면과 드러남의 순간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혼자이고 싶은 사람, 혼자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모티브로 반복되는 산책 속에서 고립되어가는 홀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아 저만의 언어로 조용한 위로를 건네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면 될까요? 사실 중간에 질문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작품을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웅크린 채 잠이 든 사람. 웅크린 채 잠이 든 사람은 가로 세로 45.5cm의 정사각형 장지 위에 채색한 작품입니다. 프레임 속 인물은 옆으로 몸을 기댄 채 팔을 베고 웅크려 잠든 모습입니다. 팔을 베개 삼아 얼굴을 파묻고 있으며 눈은 감겨 있어 고요히 잠든 상태입니다. 귀 밑까지 오는 짧은 머리카락은 검푸른 빛을 띠며 귀 뒤로 가지런히 넘겨져 있습니다. 인물은 옷을 입지 않은 맨몸으로 피부는 분홍빛이 감도는 살구색입니다. 배경은 짙은 푸른색으로 채워져 인물과 강한 대비를 이루며 화면 전체에 서늘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작품은 외부와 단절된 듯 고요히 잠든 인물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웅크린 자세는 단순히 잠의 상태를 넘어 몸을 작게 말아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움츠린 몸은 세상과 거리를 둔 내밀한 안식을 내포하며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는
정적인 고독의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전 연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같은 제목의 그림이고요. 옹크린체 잠이 든 사람, 가로 세로 45.5cm의 정사각형 장지 위에 채색한 작품입니다. 화면 중앙에는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있는 여성의 상반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성은 두 팔을 앞으로 교차해 바닥에 붙이고 얼굴은 팔에 파묻은 채 엎드려 있습니다. 옷은 입지 않았으며 피부는 옅은 살구색입니다. 등과 어깨는 둥글게 말려있고 머리카락은 짙은 녹색의 단발머리로 살짝 곱슬기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묘사된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몸 아래에는 옅은 녹색을 띠는 미색의 천이 깔려 있으며 인물 주변의 배경은 짙은 갈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선을 드러내지 않은 인물은 웅크린 채 불안과 고독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듯한 내밀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작품은 우리 모두가 각자 안고 있는 불안과 고독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웅크린 채 잠이 든 사람 연작은 두 작품 모두 몸을 웅크린 채 잠든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의 순간을 넘어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내면으로 깊숙이 침잠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 깊숙이 감추고 있는 불안과 고독을 표현했습니다. 짙은 배경과 인물의 대비는 고립과 고요의 공간을 만들어내며 외부 소음을 지어낸 채 잠이라는 일상적 핵을 통해 인간이 지닌 연약함과 동시에 내면의 회복력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채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선미 작가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저희 이제 낭독회가 끝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유연아 시인님의 시집과 그리고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의 추천 도서, 그리고 저희 작가님들 추천하신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후원하는 얇은 진형태 소책자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선미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그 2층에 걸린 그림이죠. 유연아 시인님의 시를 읽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그 나약한 존재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그들의 그늘을 걷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림 속의 인물이 너무나 작가님하고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협업이라는 형태로 서로의 작업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나눠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막막한 상태에서 어떻게 작업을, 내 개인 작업이 사실 편하잖아요. 이제 나 혼자 결정을 하고 채색을 하면 되는 거고 제 주제의식을 드러내면 되는데, 사실 이제 협업이란 자체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맞춰도 가고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형태인데, 사실 저는 현아 작가님 초반에 저희한테 시집을 다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이제 타봐야지 하고 이제 책장을 넘겨서 시들을 봤는데, 진짜 빈말이 아니라 작가님의 모든 글들이 너무 좋고 감명 깊어서 사실 제 작업이 바로 조금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영감을 많이 주셔서 사실 풀어내는 게 너무 용이했고, 작가님의 시를 보면 사실 담고 있는 인물상들이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혼자인 듯 하지만 사실 혼자이지 않다라는 이런 작가님의 따뜻한 위로가 다 담겨 있었거든요. 시집을 보면. 또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광주에 온 지 10년 차가 됐는데, 사실 너무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진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 속에서도
저를 알아봐주고 찾아주는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고마웠던 이제 존재들의 얼굴들이 한 명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나는 어떻게 위로를 건네줄 수 있을까? 나는 이 글 속에서 작가님의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위안을 어떻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좀 감사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전시를 보러 와줬던 친구가 작품을 보고 되게 울컥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 이 친구도 나와 같은 지점에서 자기를 알아봐주는 존재를 혹시 떠올렸을까 하고 나와 같은 지점에서 현아 작가님한테 얻었던 위안을 이 친구도 얻었을까 하는 약간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되게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채권 작가님의 전시 음성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귀가 드러나는 짧은 머리를 하고 있고요. 흰머리가 많아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제 머리를 보시면 회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위에는 짙은 파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고 바지는 회색, 양말은 초록색, 그리고 신발은 짙은 남색인데 제가 작업할 때 신는 신발이어서 스프레이 먼지가 쌓여서 조금 뿌옇게 보입니다. 저는 최건입니다. 소리를 떨기 위해 파출소를 턴다. 옛 월산 파출소 자리 마리모 레지던시 1층 안쪽 작은 문을 지나면 오른쪽 계단참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배경에 월산 파출소를 옥상을 아래쪽에 그리고 바닥을 위쪽으로 그린 그림은 가로로 1.6m, 높이는 4m 정도 크기입니다. 캔버스에 아크릴릭 스프레이로 그린 소리를 떨기 위해 파출소를 턴다는 공간에 쌓인 소리를 비워서 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옥상에 작은 옥탑방이 있고 외벽엔 짙은 적벽돌 모양 타일이 붙어있는 월산 파출소는 콘크리트로 지은 2층짜리 건물입니다. 파출소를 중심으로 방향이 4방향 길이 나 있어 사람도 차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제가 입주해 있던 2층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면 항상 소리가 들립니다. 1981년에 지어진 그때부터 월산 파출소는 어쩌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리를 품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소리, 지나가는 차소리, 빵빵대는 경적, 길 건너 편의점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울리는 종소리. 가끔이라고 하기엔 처음인 것 같고 오랫동안 그런 적 없었을 테니 지금 한 번쯤은 쌓인 소리를 슬쩍 털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경이 칠해진 캔버스에 월산 파출소를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서 위쪽에 그립니다. 소리가 먼지처럼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벽돌 모양 타일은 검붉은색이 검은색과 흰색을 섞은 회색으로 먼저 칠하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색을 얹었습니다. 원래 적벽돌이 검붉은색이라고 해서 그림에서까지 아무렴 어떠랴 싶은 마음으로요. 44년 동안 간직하다가 비처럼 떨어지는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박수 치셔도 돼요. 움켜쥐는 소리들. 2층에는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사다리 같기도 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갈 때는 옆 난간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낮은 복도를 지나서 옥상으로 나가면 옅은 회색 바닥 위에 갈색 덩어리가 여럿 놓여 있습니다.
흙을 뭉친 덩어리 주위에는 분필로 네모난 표시가 있습니다. 흙은 어른 주먹보다 조금 큰 것부터 탁구공만큼 작은 것까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옥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요. 소리가 들릴 때 흙을 한 움큼 뭉칩니다. 소리가 이쯤에서 들리구나 싶은 곳에 흙 덩어리를 놓고 분필로 자리를 표시합니다. 햇살이 쨍쨍한 날엔 흙이 마르면서 갈라집니다. 비가 오면 빗방울이 자국을 남기기도 하고요. 소리보다는 천천히, 어쩌면 소리보다 빨리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흙과 분필을 준비했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 흙을 한 덩어리 떼어내세요. 소리를 놓을 자리를 잘 살펴서 바닥에 놓고 분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기다리기 지루하시면 흙에 유연아 시인님의 시를 담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원래는 이제 이 낭독가 이제 참여자분들의 이 질문과 답까지 해서 8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은 8시 6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편하게 질문을 주고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이 없더라도 오늘이 이 2부 행사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낭독회가 끝나고 아직 작품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2층, 3층의 작품을 좀 훑어보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유연아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만 질문 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받을게요. 이제 저는 시는 잘 모르지만 이제 시인 분들의 시마다 저마다의 그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지금 저기 월산파출소 무기고자리에는 최재인 시인님의 시가 놓여져 있는데 그 시를 읽었을 때는 저는 되게 뭔가 연극 같다. 어떤 영화 이미지가 되게 여러 겹으로 붙어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제 옆에도 시인님이 계시는데 한여진 시인님 시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시는 공간을 다루는 시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유연아 시인님의 시를 읽었을 때는 되게 좀 어둡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어둡냐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되게 여유 있게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주변의 동료 예술가들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네, 어쨌거나 저는 그 어두우면서도 굳이 뭔가 사람들이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들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좀 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연아 시인님이 생각하는 희망은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희망이 없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잡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물성이 없는 것이 그게 이제 또 관념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희망 따위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이 있다면 그 감정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 평소에 일할 때는 어떤 기쁨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네, 부정적인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 시에서는 좀 어두운 감정을 좀 많이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슬픔이라든가 어떤 애도의 장면들, 그다음에 죽음의 장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까 조금 일찍 오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그림책 중에 올해 슬퍼하지마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대사가 있냐면 죽음이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없다면 행복을 알 수 있을까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여러 가지의 감정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들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좀 희망을 잡고 있는 어쩜 하나의 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예. 혹시 오늘 낭독회 들으시고 이 전시 음성 해설 들으신 참여자분들 중에 저희 작가님들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을까요? 오늘도 낭독회 잘 들었습니다. 그 최문 작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44년 안에 이 월성 파출소를 뒤집어서 털어온다는 발상이 되게 재밌었고요. 또 이제 옥상에 보면 또 새로운 소리들이 쌓여가는 게 느껴지는데 과거에 44년 동안 쌓였던 소리와 현재 또 계속 어찌 보면 쌓여질 이런 소리들이 합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리들이 털어졌을 때 어떤 소리나 분위기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너무 네, 그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지 조금 생각을 우선 당장에 주신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털어낸다고 했을 때는 그 청소한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청소를 하면 뭔가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갖다 버리는,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털어내는 건 그냥 장소의 이동, 그 기억의 이동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쌓여 있는 걸 뒤집어서 털었을 때 내려앉은 걸 살짝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가 그걸 다시 꺼내 본다든지. 근데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소리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아마도 구분할 수 없도록 쌓이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리가 그렇기도 하고 제가 하는 작업이 그렇기도 해서 이게 두 개가 섞였을 때 그걸 다시 분리해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하나 골라낼 수 있겠죠. 이건 어떤 소리, 이건 어떤 소리 구분해낼 수 있겠지만, 소리도 그렇고 제가 하는 작업도 그렇게 골라내거나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것들이 섞였을 때는 뭔가 다른 새로운 것, 그리고 좀 더 다른 형태의 그걸 소리라고 불러야 할지도 잘 모르는 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새로운 내용이어서 새로운 형식을 제가 더 고민하고 발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제 아닌 과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오늘 낭독회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같은 거 어, 여쭤봐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질문이 아니어도 네. 유연아 시인님 말씀대로 오늘 낭독회 참여 소감 혹시 들려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안 나타나니까 그냥 마이크를 갖다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한효진 씨부터. 네. 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앞부분을 좀 많이 못 들었는데 이제 그 유연아 시인님 시는 사전에 한번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읽었을 때도 되게 울림이 있었는데 그 시들을 같이 이제 선민 작가님 그 두 분의 작품들이랑 같이 제가 여기 볼 기회가 없어서 이제 빨리 이 낭독회가 끝나면은 올라가서 이제 좀 혼자 음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냥 이 공간도 많은 작가님들과 여기 계신 두 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저 와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여기 앞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 오는 공간인데 되게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느낌이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서도 어떤 뭔가 친밀감을 느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그곳에서 진행을 했고, 그랬을 때 난 그 공간에 가지 않았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오늘 낭독회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한지훈 소설가의 이야기도 듣고 나서, 왜냐면은 저희가 내일부터는 이 전시가 철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그래도 좀 천천히 작품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한지훈 작가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는데, 실은 새 작가님이 아까도 그 손편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제가 가끔 이제 월산파출소에 와보면 문 앞에 맨날 편지가 우편이 하나씩 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또 최건 작가님이 계시니까 여기로 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어보고 싶었는데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세 분께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내용은 아직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11월에 나오는 책으로 그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네, 올라가셔서 전시랑 같이 보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희 단체에서 하나만 좀 아닐까요? 보셔도 되고. 님 마이크 끌게요. 11월에 나오는 책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 저희 중간에 같이 앉아서 같이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가님 계시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앉아서 조금 얼굴 보이기 싫으면 이렇게 아유 좀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좀 모여주세요. 네네 같이 찍어요. 네. 시인님 오세요.